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입니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방역에 대한 경각심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되는데요, 델타 변이가 걱정입니다. 델타 플러스도 나왔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델타 변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재갑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왔다.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복당과 동시에 단숨에 국민의힘 대권주자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 주에 본격 등판을 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은 내일 결론 난다고 하는데요, 대선 레이스 이제 시작입니다.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함께 대선 경선 레이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시장 혼란스럽습니다.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 가격 뚝 떨어졌다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코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잘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정책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볼 것인지 김병철 편집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잘 하고 계신가요? 새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궁금증, 백신에 대한 걱정들, 델타 변이에 대한 궁금증 미리 받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재갑 교수님께 전부 물어볼 테니까요, 일로 물어보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도 600명대입니다. 네. 610명인데요. 이틀째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조금 안정세를 찾나 했는데 걱정입니다. 네, 올해 초만 해도 지난주보다는 숫자가 적었는데요. 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70여 명 정도 많습니다. 델타 변이 걱정입니다. 네, 델타 변이에다가 지금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의 변이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지병관리 청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정은경 청장은 국내에서도 256건의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라면서 현재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잘 대비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경각심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델타 변이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보탬이 돼야 될 텐데 좀 지급 대상 확정됐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길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은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고 있으니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9일에 대권 도전 선언한다고요? 네, 29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날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측근이나 전원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나옵니까? 나오기는? 네, 뭐 대변인이 이날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나온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뭐 네. 구체적인 시각하고 장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고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까요? 네, 언론의 해석이 분분한데요. 뭐 애국 전신과 헌법 정신을 강조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고 또 윤봉길 의사가 충청 출신인 점도 고려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이 과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곳이어서 또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징계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원이라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거는 각하됐습니다. 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게 한 검사 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 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또 징계위원회 대부분을 지명 위촉할 수 있어서 네. 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드디어 국민의힘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 없어요. 그렇게 논란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네, 뭐 반대 의견 없었다고 하고요.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이 됐고요. 이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이 중진들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경찰 조사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죠. 아니 그렇게 반대 의견이 높아가지고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반대 0표라니 이것도 조금 정치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 드디어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왔다면서 큰 소리로 높여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있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으니 정면 돌파하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아마추어스러운 공격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래도 홍준표 의원 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도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그 엑스파일을 볼 일이 없고 또 생각도 없다라면서도 이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인데 이 정치판에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 계속 견제구를 던집니다. 아니 의혹이 20가지나 있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더 목소리는 높아질 겁니다. 전경호님께서 파평윤 씨인가요? 윤석열 씨도 윤봉길 의사도 파평윤 씨고 파평윤 씨, 윤 씨는 본관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파평윤 씨는 맞는 것 같아요. 4686님께서는 결국 윤석열 전 총장 건너지 말아야 하는 강을 29일에 건너려고 하는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렇게 자꾸 생각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6939님께서 꽁 잡는 매는 추미애가 아니라 홍준표 씨가 되겠네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 지역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성범죄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 양양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고 있는 50대 직원 A씨가 이 부하 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A씨가 굉장한 좀 힘이 있었나 보죠? 네, 양양자 의원의 사촌 동생입니다. 아이고. 피해자는 민주당 중앙당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예. 지난 14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윤호중 대표가 이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이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양양자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서 2차 가해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양양자 의원은 오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조사해달라면서 본인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면서 평생 사죄하며 책임지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본인을 포함해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도 의혹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이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 임명의 뒷말이 조금 많아요. 네, 이 뒷말의 요체는 이 25살 대학생이 어떻게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이 될 수 있느냐, 뭐 이게 공정이냐라는 건데요. 이 시동은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먼저 걸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이 수많은 청년이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라면서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고 주장했고요. 이런 인사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노만 살 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그 청년들 파격적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고 저기 모셔다 쓸 수도 있는데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그 유튜버 강성태 씨가 수강생분들이 9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라면서 이 9급도 아닌 1급을 25살에 된 분이 탄생했다라며 애둘러 박성민 비서관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국민의힘에서 일반적인 청년의 경우 바늘구멍 같은 행정고시를 통과한다 한들 이 정년퇴직까지 그 1급을 달기도 어려운 마당에 보여주기식 낙하산 인사로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네. 이 청년 비서관이 필요하냐 아니냐 논란이 아니라 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조금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한테 약간 좀 화나지 이렇게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박성민 비서관이 25살이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능력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고 25살인데 1급 시켰어? 이거 니네들도 화나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조금 논란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정무직은 임기가 없고 또 짧으면 한 달, 뭐 길게 해봐야 대통령 임기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전수조사 어떻게 한답니까? 아직 그 가족들 일부에 대한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까지도 지금 오늘까지도 안 했어요. 네, 뭐 현재 이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비폭력 신념을 갖고 있는 남성이 군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이 오늘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지난 2월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대법원 2부는 이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 대학 입학 후 이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긴급 기도회나 뭐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그리고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 평화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다시 대미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북한 대외 정책 라인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오늘 담화를 냈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없던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얘기를 했는데 잘 보면요. 네. 무의미한 접촉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뭔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하고 의욕적인 사람이다. 북과의 평화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좀 들면 어떤 카드를 좀 들면 북한도 자꾸 대화에 나서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화에 나서고 싶으니까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런 얘기 같은데요. 조금 잘 풀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씨요. 최찬욱이 어른들이
구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10대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가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찬욱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 우연히 트위터를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면서 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악마 근처까지 갔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 사건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요. 모두 11살에서 18살 사이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중에 3명은 성추행과 협박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이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늘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얘기를 했네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호기심으로 트위터에서 호기심으로 이런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호기심으로도 이 성착취물 이런 부분은 호기심을 가져서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크게 처벌받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18년 9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이 만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11월 사망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 마련된 윤창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 서울경찰청은 실제로 이 서울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전날까지 1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2,900여 건이었는데 법이 시행된 후 1년 차에는 2,100여 건으로 24.9%가 감소했고 올해는 931건으로 41.2%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속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단속 건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법 시행 직전 연간 적발 건수와 비교했을 때 이 지난 1년간 2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50여 건의 델타 변이 확인됐는데요. 걱정입니다. 아직 그래도 델타 변이 유입의 초기 단계다.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코로나의 주요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물어보겠습니다. 백신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네요. 이틀째 600명대입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는데요. 백신 접종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이제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아마도 조금 느슨해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좀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좀 7월 이후에 더 방역 상황 완화시키면 확진자 확 늘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백신 좀 순조롭게 맞고 백신 맞았다 이제 거리두기도 좀 완화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요,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다 이러면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네. 델타 변이 구체적으로 뭐고요? 왜 무섭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처음 이제 확인이 됐고 강범위한 유행을 이제 되면서 이제 우려가 됐었고요. 사실 인도가 40만 명 넘는 하루 확진자 나왔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델타 변이가 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확진자의 90%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 일단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 전체 확진자 20% 내가 델타 변이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영국이 이제 전 국민 한 6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0대 이상의 확진자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 한 50% 증가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에 비해서도 한 50% 정도 전파력이 증가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백신 접종의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지 통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8271님께서 이재갑 교수님, 변이 바이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왜 지역 명칭을 빼고 이렇게 불리게 됐나요? 물어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명을 이제 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 폄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 예. 실제로 또 발견된 지역하고 유행하는 지역이 상충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유전자 변이, 그 변이 바이러스 발견된 순서대로 그리스 문자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붙이기로 WHO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는 델타 플러스가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일단은 델타 플러스는 아직 정보가 좀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위기와 파급력이 있을지는 아직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지금 네. 이제 이게 다만 이제 우려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남아공 변이라고 하는 베타 변이나 어떤 브라질 변이는 감마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이는 유전자가 델타형에 추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파력은 델타랑 비슷하면서 백신의 효과도 꽤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저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이 변이 바이러스도 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광범위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닌데요. 일단 영국에서의 그런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분석을 보면 1차 접종을 한 경우에 한 30% 정도 예방 효과가 생기는데,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정도,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이 한 86% 정도 예방이 된다고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는 지표인 입원에 대한 예방 효과는 92% 정도로 양쪽 백신이 다 잘 보존이 돼서 일단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이더라도 이제 2차 접종까지 잘 맞추면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그 방어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단 1차 접종까지는 거의 전 국민의 한 30%에 해당되는 숫자가 좀 접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접종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지금 이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연령층 20대에서 50대 접종이 7월 말부터나 돼야 시작을 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8월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20대하고 50대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할 건지가, 특히 델타 변이가 또 국내에서 유행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약 겹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 이게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1차 접종을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이제 1차 접종 맞은 사람들에 대한 2차 접종을 주로 하는 거로 지금 하고, 그다음에 접종 체계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질 것 같고요. 7월 둘째쯤 넘어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이제 1차 접종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신규 접종자가 상당히 정체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량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특히 8월 넘어서는 이제 원활해지니까 8, 9월에 접종자 수가 엄청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 국민의 접종자 수가 한 적어도 50% 이상 넘어설 때까지는 일단 방역 상황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금 아직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도 나왔고요. 네. 백신과의 인관성은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전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실제 보고가 되고 국내에서도 2분 보고되고 그중에 한 분이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추이를 계속 봐야 되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의 빈도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적기는 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2분이 30대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지금 30세 이상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위험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접종 대상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성무님께서 코로나 얘네들 진행이 있는 바이러스인가 봐요. 변이도 잘하고 IQ가 좀 높은가 봐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조성빈님께서는 1차에 아재 맞은 분들 교차 접종 허용한다고 했는데 네. 2차 맞는 사람들은 다 교차 접종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교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7월 중에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이 조금 늦어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7월 중에 2차를 맞아야 되는 시기가 도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7월에 2차를 맞는 사람들만 일단 교차 접종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 인원이 한 76만 명 되는데 일단 그분들한테 일단은 접종을 하게 되고요. 예. 8월 이후에 교차 접종 여부는 백신의 수급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교차 접종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교차 접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7월이 넘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조금 가중시키고 그다음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또 막 높이고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교수님이 좀 지적하셨는데 네. 최근에 국내 언론들의 코로나 보도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이제 한 3월, 4월에 한참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잠깐 과장된 부분들, 또한 외국의 그런 접종 선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전달된 그런 기사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참하는 상황이 되면서 언론에서의 그런 좀 보도들은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특정 백신에 대해서 일단은 좀 오해가 될 만한 소지에 있는 기사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일단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보도를 해주시는 게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지켜지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언론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맞게 되는 모더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모더나 백신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좀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더나 백신이 이미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접종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상 반응과 관련된 거는 이제 화이자 백신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심근염과 관련돼 있는 이상 반응이 빈도가 조금 올라가지만 사망자는 없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나머지 접종하고 나서 이제 2, 3일 내에 생기는 이제 급성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랑 빈도가 비슷한 건 조금 많다 정도가 알려져 있고 주로 2차 접종 이후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은 삼성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각별히 좀 신경 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7617님께서 7월부터 방역 조치 완화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일단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600명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균형이 깨지게 방역이 너무 완화가 되면 특히 접종을 아직 많이 안 하신 20대에서 50대들이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에서의 그런 발병자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경향이 50대에서의 중증 환자도 꽤 보고가 되고 있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간에 7월, 8월까지는 좀 허리를 졸라매고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저희들이 강조하고 정부 측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휴가철 걱정이 됩니다. 특히 7월부터 1차 접종 완료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좀 벗는 거는 지금도 2m 간격 이상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벗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2m 거리 안에 들더라도 백신 접종자는 이제 마스크 벗는다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신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고 또 야외 나가서 마스크 안 들고 나가서 실내 들어갈 때 마스크 없이 다니는 분들도 실제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 있는 방역의 변화는 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TV 배너님께서 교차 접종 대상자라고 문자 왔어요. 그런데 좀 불안해요. 얘기합니다. 일단 내일까지가 예약 마감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급성기 이상 반응인 발열이나 근육통 정도의 경증 이상 반응만 좀 증가되지 중증 이상 반응이 증가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기는 없고요. 교차 접종이 또 효과가 좀 있다면서요. 예, 백신의 효과, 특히 항체 생성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항체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 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조금 고민하시고 일단은 네. 전문가로서는 맞아도 되겠다 정도의 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더 좋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이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팬킹라이킹님께서 팬킹라이킹님이십니다. 얀센 백신 맞은 사람은 델타 대비해서 추가 접종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얀센 백신 자체가 언제쯤 부스터 접종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를 기다리면 좋겠고요. 이미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공변이나 이런 데에 대한 대비하는 백신들을 이미 얀센이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일단 그런 결과들 보고 나서 언제쯤 부스터를 할 건지 또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게 될 건지는 결정이 될 것 같아서 2, 3개월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코로나를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이다. 11월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11월에는 좀 달라집니까?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을 국민들께서 많이 맞아주셔야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접종률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는 어떻든 당연히 좋아질 거는 맞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 정도는 11월에 2달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겨울철을 나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기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완벽히 코로나를 벗어나고 한국만 만세를 외치고 그런 세상은 없습니까? 영국을 보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한번 강하게 유행하면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 맞이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얼마나 좋아질 걸 기대해야 될 텐데 예방접종을 충분히 올리고 나서 그 상황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0340님께서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을 때 온 국민이 한 번에 벗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도 마스크 쓸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은 충분히 이제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는 쓰셔야 될 거라고 보시고요. 일단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이 정말 이제 거의 보고 안 되는 시점 돼야 이제 마스크 벗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실내에서는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스크를 빨리 벗는 거가 코로나의 종식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정말 없을 때 정도의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정도로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성무님께서 제발 올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는 연인들이 홍대, 명동, 신촌거리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면 좋겠어요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7월을 잘 넘겨야 되겠네요. 일단요, 교수님. 네, 7, 8월의 위기를 잘 넘기면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훨씬 더 안정이 될 거라서 훨씬 더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방역의 안정화는 제 8, 9월 넘어가면 달성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내륙에는 곳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해서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도로에는 퇴근길 정체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휴게소에서 오산
수원까지와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판교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는 영천 쪽입니다.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현재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조심하시고요.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30분 넘게 예상하시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상류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건강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 안민석 의원님은 건강 좋으시니까 다른 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왜 안 해요? 한다고 다 했는데 한다고는 지금 몇 달 됐습니다. 네. 이제 하겠죠? 아마 하겠죠. 네. 예. 다시 제출한답니다. 예. 네. 좀 하라고 하세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네. 그죠? 그렇죠. 저 여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 네. 그 청와대는 왜 안 합니까, 근데? 청와대요? 예. 청와대 조사했잖아요. 뭐 믿죠. 그것도 좀 투명하게 네. 건의위에다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요, 전형적인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감사원에다가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면은 멍청한 당이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도 비판적으로 조경태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 하는 행태가 네. 국민들을 지금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미 보름 전에 감사원 감사 맡기겠다고 했다가 뭐 헛발질인지 똥발질인지 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요구하면 하는데 권익위원회 조사를 하는 거는 개인정보 그 동의를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서류를 미비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좀 시간을 끌고 있고요. 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좀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네? 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부동산 조사를 피해 가려는 이러한 의심을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전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폭탄이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참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수조사를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겠죠. 하루속히 이미 조사 시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는 12명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네.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그 당대표 출마를 하셨던 그리고 4등밖에 못했지만 그 얘기를 또 조경태 하세요. 의원님이 대신해서 좀 사과를 좀 하세요. 청취자들에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돈 낱말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깨끗한 정당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 지금 12명 중에 이제 2명을 제명을 시켰는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탈당한 사람도 있고요. 몇 그렇습니다. 명은 좀 거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문제는 우리 당에서 뭐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시고. 예. 전수조사를 지금 받지 않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아니 제가 하셔야죠.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경태 의원님은 조사하고 처음부터 하자고 당의 중진으로서 당을 대표해서 네. 이준석 예. 대표를 대표해서 네. 대신해서 사과 말씀 정도 하는 게 3298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좀 빨리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심님께서 공정을 내세운 이준석 대표 공정합시다 얘기합니다. 내일까지 가족 동의서 모두 제출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청와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되게 허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1급 비서관 자리잖아요. 행정관도 아니고. 네. 보통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해도 1급 달기가 어렵거든요. 국회의원 몇 살 때 하셨습니까, 이 조경태 의원님? 저는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했죠. 예, 선출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요. 36세 된 거죠. 그 36이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서관 할 수 있는 아니, 비서관을 자격이... 시킬 때 네. 저는 이걸 제대로 된 이 공모 절차를 밟았는지 네. 물론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청년 정책을 더 잘 펼 수 있는 전문가였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 이분 역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당원이더라고요. 네, 네. 예. 자,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어요. 예. 그럼 그때 이미 저 젊은 사람을 왜 최고위원 시키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위원은 되고 청와대 들어가는 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당 내에서에 있었던 일은 그거는 국민들 혈세가 나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1급 비서관이면은 그 국민들 혈세가 지급되는 문제인데 사실 안 의원님 1급 비서관이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연봉이나 혈세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젊은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와대 고위직을 못 간다는 그런 사고야말로 이제 꼰대 사고라고 제가 보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고 청와대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갔다 하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과 절차를 통해서 임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자기 사람 심기를 한 건지 이철희 정무수석에 의하면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사검증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몇 달 동안 필요한 인사검증의 절차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공정하게 저는 우리 안 의원님도 우리 주변에 20, 30대 청년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역동적이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청년 중에서 한 분이 저는 임명이 됐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20대 중반에 집권 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최고위원 하면서도 별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한 최고위원도 정도면은 임명직이었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임명직이었는데요. 예. 본인이 직접 경쟁해서 최고위원을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이 어린 사람이 됐다는 거 공정하라는 건 누구를 제끼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과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량 있게 좀 봤으면 저는 아쉬운 좋겠습니다. 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출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이 만약에 했다면 저는 19, 20살 비서관을 했어도 나는 아무 관계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이어서 박성민이어서 문제다 이 얘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정성에서 문제 제기를 조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했더라도 대한민국을 똑같은 시비를 걸었을 대표하는 겁니다. 청년이 누구죠? 김연아인가요? 아니면 박태환 선수인가요? 그런 선수들도 훌륭한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 국민들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3185님께서 우리나라 청년이라 하면 40세까지는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경력 많은 30대 후반이나 경험이 없는 20대 초가 뭡니까? 행정관이라면 몰라도 1급 그렇습니다. 비서관은 안 되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민호님께서는 오바마 연설 비서관은요 20대였어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청년 비서관 가지고 저 국민의힘 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렸는데 과방위 행안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이콧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가방위에서는 예를 들면은 김어준 TBS 고액 출연료 관련해서 감사 청구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어준 출연료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이제 야당에서 여당을 동의를 얻어야만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아마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저도 김어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어준 출연료 가지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 주진우 라이브를 참 좋아합니다. 네. 주진우 작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는 말입니다. 네. 이게 다 국민들 그 혈세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떳떳하면 감사를 받아서 감사 청구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여당에서 거부합니까? 근데 김어준 감사 청구하는 거하고 과방위 법안 심사하는 거하고 이게 관련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정 프로그램의 몸무게를 늘려주고 이 덩치를 키워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면 불만이에요. 김어준만 띄워주고 있어요. 뉴스공장과 김어준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건데요. 왜 이런 저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과거에 18대 국회에 보면은 여야가 그때 그 의원수가 딱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2대1로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었지만은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협치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 좀 다수당에서 때로는 좀 양보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이 본인들의 의석수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건 안민석 의원 할 말이 많답니다. 제가 가방에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네, 명언 나왔습니다. 네, 야당 간사가 김어준 감사 청구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거든요. 야당 간사가. 네. 네, 법안 심사를 지금 보이콧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는 왜 보이콧하냐고 하면서 또 성명서 발표를 야당 간사 공격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제 한 이런 상황인데요. 야당의 보이콧든 여당의 성명서 발표든 이런 모습은 사실은 21대는 그렇게 흔치 않은 모습인데요. 서로가 좀 양보해서 네. 어차피 국회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이콧하는 거 자제하고 또 성명서 발표하는 거 자제하는 그러한 상임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양쪽 다 저는 좀 더 자제했어야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자제했어야 됐다. 이게 또 오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그 야당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그 여당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좀 서로가 좀 존중하는 네.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 국민들이 내는 그 어떤 혈세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또 의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그냥 그 실력 행사로서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여야의 좀 정신들을 협치의 정신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 보이콧 할 수 있고 뭐 성명서 발표할 수 있으나 이번 건은 조금 뜬금없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죽기 살기 쌓아봤자 지내고 나면은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대선 지지율을 지금 조경태 의원을 앞질렀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대도 없었다면서요? 예, 뭐 그 당시에 충분히 예측했던 네. 그 당시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도 복당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측했던 그대로 복당이 되셨고 또 당에 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당이 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말을 직설적이고 좀 거칠게 심지어 뭐 막말도 막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의 저격수는 홍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당분간 홍준표 의원도 이제 입당했으니까 이제 신고식을 또 멋있게 한번 치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 두 사람 간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각이 아주 예리하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홍준표 자기 몸값을 또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는 특히 이제 윤석열 파일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입당이 머뭇거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런데 엑스파일 논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파일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초반이 벌어질지 오선의 품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쉬었다가 6시에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정호의 누나는 15살 터울의 동생 정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6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정호는 뇌에 물이 고여서 막히는 수두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런 정호의 보호자는 누나뿐입니다. 집을 나간 아빠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정호를 돌본 지 벌써 1년. 누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정호와 누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 지역과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과 제주도 등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중 청주와 구리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요. 밤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밤까지 전국 곳곳에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후에서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전과 부산 19도,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제주가 27도, 서울과 대구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오존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나쁨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공급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라며 3분기 도입 예정인 백신은 8천만 회분, 4분기 도입 예정 백신은 9천만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에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27%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로 4%포인트 하락해 두 주자의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사파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파도 전혀 다른 기사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병우님께서 60대인데요. 서시적에 학생 때 수업료 미납자 누구 호명했는데 조사서 미제출자 호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일까지 한다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에 들어가서 세게 얘기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됩니다. 2584님께서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김어준
뉴스공장장 이거 띄워주면 대통령 출마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얘기하는데 아우 저도 국민의힘에서 김어준만 너무 띄워주니까요 전 속상해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진우 작가가 더 좋다고. 아, 네. 예. 아, 좋아한다면서 왜 김어준만 띄워주냐고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아마 상식적인 국민들은 주진우 작가님을 많이 좋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우준이가 뜨면은 상대적으로 주진우가 또 가리게 돼 있는 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네. 관심 괜찮으니까 저는 좀 뒤에 좀 숨겨주십시오. 네. 1269님께서 두 분 다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격려, 칭찬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 상대방을 가장 칭찬하고 존경하시는 두 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배려하고 지금 품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맞습니다. 정치의 품격을 갖춘 토론입니다. 여기는 5867님께서 조경태 안민석 의원님 두 분의 정치 품격 존경합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을 좀 빨리 억양은 좀 강함과 부드러움을 섞어서 좀 해주세요. 학교 때 잠 잘 오던 일정한 톤의 물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이거는요 조경태 의원님하고 안민석 의원님이 5선이고 앞으로 또 이제 차세대 또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애정으로요. 자, 윤석열 엑스파일과 함께 대선 열차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일단 상대 배려하고 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윤석열 엑스파일의 본질은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재편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예, 일단 기존의 친이 친박 이 질서는 이제 깨지고 있고 해체되고 네.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세 가지 지금 그룹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영입을 두고 소극적인 파와 적극적인 파가 있습니다. 예. 소극적인 파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이나 박형준이나 오세훈 이런 분들 네. 또 원희룡 이런 네. 분들이 굴론돌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현재 국민의힘을 잡고 있는 신주류라고 봐야 되죠. 네. 반면에 검사 출신들 중심으로 네. 김재원 최고라든지 김도읍이라든지 권영세 이분 이런 검사 출신들 중심으로 또 영남 TK 중심으로 윤석열 영입에 적극적인 이런 분들이고요. 네. 나머지 한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복당된 홍준표 옥리파 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엑스파일은 과연 어느하고 연결이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영입의 소극적인 이쪽 그룹에서 김무성 전 대표하고 네.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이 폭탄이 터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리한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 빨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으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첫째도 정권 교체고 둘째도 정권 교체고 셋째도 정권 교체라고 하면은 저는 모든 우리 후보들한테 네거티브적인 그런 표현이나 그런 방식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엑스파일이라고 말 그대로 엑스파일은 크게 진실 여부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예. 여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총장이 내용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면서 네. 이거 사찰한 거 아니냐. 불법 네. 사찰이다. 그렇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엉뚱하게 유출자 색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닭간증 경정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네. 어쩌면 자기가 국정농단 문서 당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흡사할까? 프레임을 완전히 그렇죠. 바뀌는. 네. 당시 국정농단 문서 내용이 중요한 거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찌라시 수준의 이런 거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서 엄벌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레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 엑스파일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물타기 하지 예,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한 해명을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엑스파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걸 빨리 공개해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만약에 불법 사찰이 맞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도 네. 그 사안 여부도 사실 여부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고 있고요. 그도 얘기하지만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는 저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맵집만 더 키워주는 꼴이고 그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묘하게 말이에요. 이 엑스파일 이야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그 시점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뜨고 있어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카드 급부상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이것은 윤석열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측에서 이 시기에 엑스파일을 꺼내 들면서 최재형을 띄우는 이게 사전에 의도된 각본에 의한 그런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요. 어쨌거나 다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엑스파일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이것을 조국 장관을 틀어냈던 그것에 반의 반만 윤석열 총장에게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윤석열 총장 저는 버텨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든지 간에 이번에는 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네.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야권 내에서 그런 음모론이 도사린다면 그냥 상당히 잘못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이죠. 그리고 또 여러 후보들 군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좀 포지티브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국민들이 연망하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기든 다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통합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요.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오선을 하셨으면서 정치의 속성과 본질을 잘 아시면서도 정치를 저렇게 나이브하게 선하게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엑스파일 이거는 야당 내부의 권력투쟁의 과정이고 산물이라고 보고요. 예. 또 반면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 일정 가지고 연기하자 말자 그런 논란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그렇죠. 역시도 이거는 본질은 저희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아하. 어차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권력투쟁의 본 궤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 권력투쟁 그러니까 경선 일정 연기하니 마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든 야든 그 항상 예측 가능한 일정들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유불리를 막 생각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경선을 연기시키는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내일이면 25일 날 결론을 낸다는데 내일은 결론이 납니까? 또 이거 가지고 가장 최악이요. 네. 질질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이 경선 연기 이 이슈는 민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국민적인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하는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2달째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거센 비난과 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엑스파일은 야당 내부 제가 이건 권력투쟁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대선 후보 관련된 플랜 B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플랜 B의 속성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을 주저앉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플랜 B의 그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야권 내에서 또는 여권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빨리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야권 주자들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통합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내년에 정권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찌라시 수준의 그런 엑스파일을 가지고 이게 너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가 이 엑스파일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의 반의 발만 틀면은 저는 버텨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자꾸 따르게 회피하지 마시고 윤 총장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명을 하면서 돌파를 나가야 될 것이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 내부의 사정을 이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아마도 검찰 내부에 라인도 많습니다. 제보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은 다 그거와 문제는 별도로 윤석열 총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는 홍준표 대표 쪽으로 어차피 제보들이 막 쏟아질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참겠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몰아붙일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지나치게 네거티브적으로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 야당을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또 더 센 또 저항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평가하고 저는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또한 윤석열 전 총장 역시도 떳떳하게 밝혀라라고 공개하라라고 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자꾸만 의혹 제기하는 수준의 그런 엑스파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5님께서 청문회 때 의혹들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노이즈 전략이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1등 주자 됩니다. 1등 주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기하고요. 원순이님께서는 대통령 후보인데 설로 치부되면 설로 망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5867님이 이제야 흥미진진하고 빨려드네요.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빨려들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빨려 들으셔야죠. 문 의원님께서는 저도 일반인보다 1.5배 말 느리게 합니다. 말 느린 사람에게 말 빨리 하라고 닥달하면 더 느려집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을 결정합니까 내일? 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품격을 지켰어요, 우리는.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좀 읽어달라고, 코인을 알려달라고 김병철 편집장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인 시장이 그냥 널뛰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동안 계속 올랐다는 뉴스가 올 상반기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그렇죠. 하루
뉴스에 망했다, 폭락했다, 사라졌다 이런 기사만 나와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좀 요동치고 있는데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지금 한 3,800만 원 수준인데 네. 이게 요 며칠 급락했다가 소폭 그래도 반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는 3,3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같은 가격입니다. 아, 올해 1월하고요? 네. 이게 올해 이제 가장 비트코인 가격이 높았을 때가 4월인데 그게 8,2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지금 2개월 만에 한 반토막 이상 이제 하락을 한 건데. 그때 기자들이 뭐라고 썼습니까? 그때 기사 어땠습니까? 1억 간다, 뭐 2억 간다, 뭐 그런 얘기만 나왔잖아요. 누구도 샀다더라. 그렇죠. 돈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게 주식에도 있는 말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네. 이제 올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마키님께서 아직도 코인 하나요? 아유, 접으셨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네네. 지금 폭락장이면 이때쯤 들어가 볼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편집장님 물어볼게요. 자, 앞으로 오릅니까 내립니까?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에서도 반응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네. 오빠 네. 나 코인 할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일단 기다리랍니다. 여동생한테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전망이 엇갈린다고요? 네네. 이게 코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가격은 계속 편차가 있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근데 이제 최근에 급락장이 이제 이거 바닥이다, 기회다라고 판단해서 더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미국의 스타 펀드 매니저인 캐시 우드가 지금 대표적인데요. 예. 이 사람이 좀 유명한데 작년에 테슬라랑 줌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봐서 네. 올해 굉장히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CEO인 이 아크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이 ETF를 통해서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21만 주를 추가로 샀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 가격도 오르고 거래소도 잘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에 산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IT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 CEO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비트코인 1만 개를 추가로 샀습니다. 샀어요? 네네. 지금 투자자들은 좀 무섭다고 파는 추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는 사는 사람 설명을 좀 드렸다면 네. 이제 파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 예. 이제 국내 일반 투자자들은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난 14일 기준인데요. 국내 14개 거래소의 이제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조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뭐 이것도 많은 거긴 한데 전월 대비해서 한 60% 이제 이게 내려간 수치고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즌2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옵니다. 네. 이게 2017년, 18년 이때를 이제 비트코인 시즌1, 네. 이제 2, 요즘에 이제 시즌3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질문도 저한테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좀 불안한 거 맞죠? 그렇죠.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거니까요.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사후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뭐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다. 근데 이쪽 코인 시장은 더 그게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그래도 좀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중국에서. 네네. 중국에서 규제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규제는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요즘 거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비트코인 채굴의 한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채굴장들을 다 폐쇄하라, 금지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거래하면 다 또 뭐 뺏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걸리면 다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규제가 셉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 상황은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요즘에 있어요. 중국에서 채굴을 많이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면 이 채굴을 우리가 좀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인같이 고수익 고위험 시장에서는 이제 돈이 조금씩 빠져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흘러가고 있죠. 헨젤과 그레타님께서 도박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하우스 주인밖에 없듯이 코인 열풍에서 승자는 결국 거래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데 금리 얘기를 했는데 네. 부동산도 이 코인도 금리의 영향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올 상반기에 이제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것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네. 뭐 비투했던 분들도 꽤 있죠. 네. 어쨌든 이제 이 금리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박았어요. 연내 기준금리 그냥 올린다 이렇게요. 네네.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하늘이 기존에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몇 번을 내긴 했는데 예. 올해 아니라고 시점을 밝힌 건 오늘 처음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은 0.5%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5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하늘이 이제 0.5%로 낮춘 다음에 1년 연속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상조치를 이제는 맞춰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 좀 들어보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경기 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했던 조치였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섰고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는 만큼 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경기가 회복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금리를 좀 인상해야겠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9년 이후에 계속 0%대를 머물다가 최근 이제 지난달이죠. 2.6%로 높아졌습니다. 자, 금리를 올린다. 거기부터 이제 알려주세요.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시차는 있지만 이제 시중은행의 금리도 같이 좀 올라갑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시중은행 금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이제 나중에는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낮아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분들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이제 대출을 다시 갚고 이제 그래야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네네. 주식은 빠질 거잖아요. 조금 빠질 가능성이 네, 뭐 있죠. 네네. 코인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뭘 투자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도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빠진다고 시장이 다 빠지는 건 아니고. 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금. 요즘에는 구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구리요? 네. 구리다. 네. 구리.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 삼국지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세 곳이 인터넷 은행에서 크게 다투고 있습니까?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토스뱅크라고 이제 토스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은행이 은행업 인가를 이제 지난 9일에 받아가지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지금 뛰고 있죠? 네네. 1호 인터넷 은행이 K뱅크 2017년에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2호 인터넷 뱅크가 카카오뱅크인데 편집장님, 근데 인터넷 뱅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인터넷 은행은 뭐 말 그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라는 뜻인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시중 은행들은 다 이제 지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은행원한테 물어보고. 네, 맞습니다. 물어보고 어떻게 하세요? 통장 열어주고 도장 찍으세요. 사인해주세요. 저도 한덕희 부지점장이 다 해줘요. 저는. 네. 다 맞춰가지고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못해요. 굉장히 친절하고 편리하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앱 그리고 혹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지점이 없으니까 지점 운영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좋은 점이 있죠. 시중은행은 지점에 가면 행원들이 이체하러 왔다가도 다른 상품을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영업이라는 게 이 지점이라는 게 비용이 들긴 하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또 창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은 사실 그런 건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좀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은행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출할 때도 사실 서류를 떼지 않고 그냥 이제 몇 번 클릭만으로 대출도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카카오뱅크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쉽게 이렇게 돈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카오뱅크가 엄청 큽니까, 인터넷? 지금 인터넷 은행 두 개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훨씬 좀 크죠.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이제 한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1,600만 명이나요? 네네.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는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기존 은행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기존 은행만큼이라고 사실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것과 내가 가서 이용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경쟁자 토스는 어떻습니까? 토스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이렇게 인터넷 뱅킹 시장을 좀 점유해 갈까요? 이제 토스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돈을 주고받는 간편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토스 증권이라는 서비스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증권사의 MTS가 굉장히 복잡했다면 토스 증권은 너무 쉽게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IT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요. 이게 올해 인터넷 은행을 만들면 이미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용자가 2천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 카카오뱅크 1,600만 명보다 더 많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에 1회 이상 토스를 켜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1천만 명이에요. 이 토스를 그렇게 많이 써요? 네네. 이게 뭐 하는? 이게 이제 이체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은행 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체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토스가요? 네네. 그냥 그리고 토스. 전화번호만 알면 제가 주주준 기자님한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계좌 이체 해봤자 저는 못 찾아요. 돈을 못 찾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토스를 많이 쓰고 있는 강점이 있군요. 네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지금 증권을 붙였는데 은행까지 붙이면 대출 서비스까지 붙이면 훨씬 더 좀 강력한 이제 인터넷 은행이 새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기존 은행이 있고요. 인터넷 은행으로 그러면 이렇게 주류의 시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이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계속 여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하다면 네. 굳이 창구를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입니다. 네. 기존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 우리은행도 있고요. 네. 여러 은행보다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이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더 높죠. 왜냐하면 더 작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젊은 세대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 젊은 세대가 나중에 기성 세대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주류가 되었을 때 이 경제 시장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출을 받고 여기서 돈을 보내고 여기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네.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네. 인터넷 뱅킹이 훨씬 더 뱅크를 지금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망합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네. 시총 3위, 4위를 올라왔죠. 그래요? 네. 그런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에 투자해야 됩니까? 네이버에 투자해야 됩니까? 여동생이 물어봅니다. 편집장한테. 모르겠습니다. 아니 편집장님의 생각은 여동생이 없어서. 여동생 카카오 사야 돼, 네이버 사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 그러면은 돈을 쪼개서 반반 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8131님께서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의 잠식은 카카오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도로 위에 퇴근길 정체가 한창인데요. 전좌석 안전벨트 꼭 매주시고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남사에서 오산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팔탄분기점까지와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는 금천에서 긴 정체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으로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양지에서 용인휴게소까지와 마성터널에서 밀리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이어서 천천히 갑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드디어 종강을 하고 성적도 끝나고 이제 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께서는요? 저야 뭐 에브리데이 강아지. 에브리데이 강아지. 강아지 얘기 좀 하지 말래. 주위에서. 왜요? 맨날 강아지 얘기만 하세요? 일상이 개와 거의 이루어지니까 억제를 해도 강아지와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라. 그래도 뭐 일상이 개 같지는 않잖아요. 일상이 개 같아요. 뭘 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책의 맛에서도 공정이라는 착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 질문 많이 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특혜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박성민 청년 비서관 1급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준석의 공정, 김갑수 평론가. 그 무거운 얘기를 지금 짧게 얘기하라는 거죠. 네, 짧게 하시죠. 일단은 제가 공정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서 다른 공간, 뭐 유튜브죠, 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현재 치유돼야 할 병의 하나로 공정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정거리는 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그 측면, 어느 입장이 됐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매우 좋은 뜻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게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좀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할 텐데요. 이 시간에도 마이클 샌델의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도 읽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도 읽었는데. 평균의 종말. 에버리지가 문제라고. 네. 그야말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공정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야말로 객관적인 공정이라는 게, 공정성이라는 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일관된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 저는 뉴스를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박성민 젊은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두고 공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차원적인 의미에서 공정성 문제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불공정,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한 평균의 정말 잘 읽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번 주의 책은 제레나 폴리스 조선수의 소설집입니다. 김갑수 평론가께서 이 책을 픽한 이유는 뭔가? 용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게 가장 흔하게 이제 텔레비전 많이 보게 되고, 포털에서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영화 보고, 뭐 사람 만나고 일하고. 근데 삶의 시간, 삶의 공간 내에서 정말 가끔은 고급진 게 필요합니다. 고급지다는 의미가 뭐 비싼 거, 화려한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섬세한 결을 포착해서 그 일상의 결 내에 어긋남을 아주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글을 쓴 작가의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환원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소위 좋은 문학 작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소설 문학이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기도 민망하고 저도 안 읽어요. 근데 가끔 좋은 작품 대하면, 이거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이 무엇보다
이렇게 비밀 결사처럼 너랑 나랑 요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조선수 씨의 소설집이 바로 그 아주 고급진 문학 작품 우리가 읽을 때 내 자신이 이렇게 좀 고양되고 좀 높은 수준의 정신세계에 도달해서 아주 평범한 일상세계를 한 번쯤 다시 반추해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주 가끔인데 나 영업사원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이 조선수의 제레나폴리스라는 이름의 이 소설집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글쓰기가 치유가 될 수가 있고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소설, 말씀하신 대로 고급진 소설을 읽는 게 치유이고 구원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제레나폴리스라는 표제작 외에 6편, 총 7편이 실려 있는데요. 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이 풀이라는 게 영어 PULL인데 네. 당기다라는 풀인데 이게 네. 미국에 간 사람이 풀이 먹고 싶어서 풀 하면은 당기다만 생각하면 풀이 떠오른다는 건데 이 풀을 보면서 미나리라는 영화가 자꾸만 갈마들었고요. 여기서 고사리 그다음 엉겅퀴. 네. 그리고 제레나폴리스는 다른 영화가 또 떠오르죠. 네, 이거 스카이캐슬 같은 건데 뭐 아니 주상복합공간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조선수 씨 작가 되게 억울하겠어. 네. 쓰여진 시점을 보면 기생충보다 훨씬 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다 기생충 생각하거든요. 기생충 스토리야. 이게 2016년에 아니 그리고 작가가 집필할 때 그보다 훨씬 전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2010년에 데뷔했으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마저럼 허브의 일종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네. 이건 냄새에 관한 감각인데 이 풀이라는 소설하고 좀 마저럼이 제일 좋았어요. 종이호랑이도 좋지만은 나는 종이호랑이였어. 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나 그런 게 좋더라.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 문장이나 문체가 군더더기 없고요. 단편 소설인데 네. 그냥 휙휙 넘어갑니다. 네, 휙휙 넘어가면서도 그 여백이 깊고 높습니다. 아니 근데 자칫 제가 소개 첫 마리에 고급 얘기를 붙이니까 무슨 어려운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죠. 간결합니다. 간결해. 네, 무엇보다 이 사람의 상념의 세계 속으로 이제 파고드는 작품들 중에는 네. 지금 말한 대로 정말 간결하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그 평론가가 이 조선수의 소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모호한 긴장의 세계. 네. 이 모호한 긴장 우리 느낄 수 있죠.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어긋남, 뒤틀림 같은 게 우리 생에는 존재하거든요. 네. 물론 무디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 네. 이 정은경 씨인가 이 뒤에 해설을 쓴 평론가가 상당히 좋은 글을 썼던데 뭐냐면 이 조선수의 작품 세계는 일종의 풍경화나 고여있는 정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작품 속에 몇 줄을 읽기 시작하지 그러면 태엽 인형처럼 애들이 가끔 따따따따따따 활동을 시작해. 그리고 쑥 빨려가죠. 근데 그게 그런 거죠. 어긋난 모호한 긴장의 세계 속에서 나의 일상을 마구마구 확인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 그 속에 있는 틀린 그림들 찾는 게 또 이 소설 읽는 재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 소설 제레나폴리스부터 먼저 들어가 보자고요. 네. 여기도 이게 슬쩍 가만히 있다가 쏙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 제레나폴리스가 아주 뭐랄까요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네. 이거 분명히 메세나폴리스를 살짝 빗은 거야.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또 뭐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뭐 캐슬이나 폴리스나 네. 뭐나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그 메이라는 한 전문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이 두 친구를 초대를 해요. 생일이라고 현주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요? 이분은 가사도우미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사도우미예요. 네. 가사도우미인데 현주하고 이름 비슷한데 민주인가? 네, 민지. 예. 주인처럼 그 집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딱 행세하는 겁니다. 네. 뭐 와인도 먹고 뭣도 먹고. 근데 그 안에 불길한 그림자 하나 있죠. 고양이. 그렇죠. 기생충에서 주인이 여행 갔을 때 그 집에 모든 가족들이 와서 파티를 벌이던가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어쩌지 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기생충에서의 송강호 가족들은 주인 가족과
지적이나 문화적인 것이 완전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태로 드러나요. 네. 근데 이 제레나 폴리스의 친구들 불러서 자기가 가사도우미로 가는 식모죠. 네. 그 일을 파출부 일을 하는 그 집에서 노는, 그러니까 남의 집에 틈입한 이 세 여인들은 주인하고 사실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그 어떤 이 문화적이가 뭐 저 지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뭐 그러고 어울리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계급적 격차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남의 집에서, 그러니까 호화로운 집이죠. 남의 옷을 입어보고 남의 식기로 파티를 즐기는데 그것이 주는 그 서글픔과 이물감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감성적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네, 네. 이 작가가 어떻게 느낀다는 그 감정의 표현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상황이 이어진다고. 그게 참 어려운데. 작가의 능력이죠. 네, 좀 어려운 일인데 네. 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적 언사가 개입하는 순간 긴장이 탁 풀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이 문장의 힘인 것 같습니다. 문장이 짧고요. 간결해요. 네, 간결합니다. 네, 간결해요. 그리고 여기에 37층이죠. 네. 네, 37층 7호에서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메이의 경우 보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고양이 돌보는 일이라는 네. 거죠. 거기서 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무력감. 네. 그러니까 그 화려한 곳에서 이 주인집 옷도 입어보고 와인도 마시고 하지만은 또 집이 있잖아. 이모가 기다리는 집은 너무나 이 허름하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될지는 뭐 미래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 빈부격차야말로 이 사람들을 이런 방향에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메이에 대한 비판은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를 찍어내는 일보다 이게 낫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 가격 그 태그 찍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와 있는 자신에 대한 뭐 절망이랄까 그런 네. 것도 네. 아니 근데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편 소설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편 문학이 하기 힘든 것들이 단편에서 가능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이 작품 이 제레나 폴리스 안에 스토리는 지금 얘기한 우리 흐름대로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고양이의 존재와 고양이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요. 네. 이걸 설명하는 순간부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바로 설명해버리면 맥 빠지는 게 뭐죠? 시예요, 시. 그렇죠. 시적 변형, 시적 상징성, 시적 연상. 그러니까 메이라는 여주인공이 제레나 폴리스의 3,700m의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고 네. 거기 가서 노는데 고양이 얘기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요. 계속 끼어듭니다. 막판에는 이제 어떤 뭐 미리 얘기해도 죽어. 네. 5분에 들어가서 5분에 들어가서 죽어버리죠. 근데 이거는 그 시에서 연상시키는 그 상징성과 거의 같아요. 그렇죠. 뭐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가정의 두 존재의 격차 속에 고양이가 응시하는 그 시선을 고양이에게 쳐다보여지고 예, 이 주인공 메이도 그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일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연상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양이가. 이제 이건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양재근님께서 삶을 사유하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널리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글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 책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 말고 다른 작품 아니 이 책이 아니야. 이 책에서 다른 제레나 소설. 폴리스 말고 다른 소설도 좀 읽어보죠. 제가 할까요? 네. 저는 풀입니다. 풀.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사형수 얘기. 네, 첫 번째 네. 작품인데 이 샘이라는 이름의 이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입니다. 네, 이 미국의 콜로라도인가요? 어디 제트 감옥에 아니야, 있는 교도소에 아니야, 있습니다. 아니야. 네, 이 미국 교도소에서 지금 죽음을 앞둔 네. 아시안 사형수를 그렇죠. 얘기하는 근데 겁니다. 이 사형수에게는 이 감옥의 관습에 따르면은 네. 죽기 전에 특별식을 마련해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특별식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답니다. 또 그 교도관은 네. 그 얘기를 쭉 펼쳐놓고 있는데 역시 그 미국으로 건너간 이 샘이라는 이 한국인이죠. 한국인과 한국인 어머니의 그 애환들과 아울러서 마지막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 중에서 또 여기서는 미각입니다. 이 네. 맛인데 나물들이에요. 이 풀만 먹고 살 수 없잖아 해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이 샘이라는 사람은 도축업자가 되죠. 네. 근데 그 곡에 질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살인을 저지러 사형수가 됐는데 그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강렬한 인상들이 참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뭘 먹고 싶은가 떠올립니다. 금방 지은 흰밥 위에 날달걀을 깨놓고 참기름 한 숟가락과 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 것. 언젠가 동네 결혼식장에서 먹었던 약밥. 누렁소랑 같이 먹었던 풀. 쑥은 생각이 나는데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 고들빼기, 고사리 같은 걸 고른다면 여기서 해줄 수가 있을까? 입에 고이는 침과 함께 우리 쌤의 그 기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선생이 얘기한 거에 바로 이제 제가 보태겠는데 이게 소위 이제 작가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다큐멘터리 이걸 쳐다보면 일단 이민자의 끔찍한 살인이 있고 처형일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렇죠. 하루 앞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살인, 죽음 뭐 이런 것들. 근데 스토리에 그거는 있는데 그거로 인한 긴장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냥 네. 그렇다는 것뿐이야. 예. 그냥 그런 거고 내일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어 정도의 얘기고 이 속에서 쌤이 먹고 싶은 음식이야. 네. 그리고 그 음식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19살 때 이제 미국으로 왔다는 건데 9살. 그 전에 9살인가? 9살. 아마 왔다 갔다 하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던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우리 전통 음식들 이게 계속 이제 떠오르는데 교도관들은 또 무슨 미신이 있대요. 마지막 식사를 40분 내에 준비해야 되지만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해주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빌은 듣도 보도 못한 고사리나물이냐 엉겅퀴 뭐 무침인 이걸 어떻게 해. 그걸 또 고군분투하면서 장만을 해요. 전혀 둘은 소통도 없어 별개야. 예. 죽음을 앞둔 쌤이 먹고 싶어 했던 고향의 음식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전통 밥 반찬들 그다음에 그거를 아주 애써서 준비하는 빌의 이야기 그리고 교도관. 이제 예, 그러면서 얘기는 그냥 흘러가다 끝나는데 그게 뭐냔 말이야. 사형 뭐 살인 뭐 이런 거에서 근데 작가만이 이런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사물들을. 그렇죠. 저는 조선 소설의 전체에서 그걸 봤는데 이야기 주된 흐름이 있다면 흐름 속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슬쩍슬쩍 나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가령 뭐 손톱 혹시 읽으셨어요? 이제 북유럽 여행하는 얘기. 거기에 등장하는 아주 그 부수적인 존재들 K라고 하거나 여행 그 선생님 팀이거나 그런 존재들이 묘사될 때 그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 그 소홀하게 놓친 영역들이 막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를테면 뭐 사형수와 교도관의 휴먼 다큐 이런 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예. 그럼요. 김미숙님께서 마지막 식사가 넘어가긴 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울컥하네요. 근데 이 울컥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르게 봅니다. 다른 눈으로 갖고 있어요. 종이 호랑이도 그렇죠. 네. 자, 종이 호랑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고등학교만 나온 어떤 녀석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출판사에 취직을 했어. 네. 그래서 매일 그 응모작들, 이 응모되지 못한 작품을 손으로 찢어가면서 응모한 작품 중에 낙선작들. 그러니까 선택되지 못한 작품들을 출판 편집장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매일매일 일과를 보내는 너무 소소한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 소소한 얘기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인생론적인 느낌을 주던가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출판사에 다른 동료들이 있고 편집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의 내력이 살짝 비춰지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존대받는 삶의 영역과 비천한 존재 탄식과 뭐 이런 큰 얘기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다 숨어 있어. 근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걸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A4 용지 그 타자친 종이 응모작들을 찢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같이 음악으로 치면 무슨 그 변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찢으면서 찾는 게 호랑이에요. 호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작품들 이렇게 쭉 읽는 거죠. 이제 이 호랑이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읽는 게 재밌겠죠. 저는 이게 동심원적 확산 이런 말 종종 쓰는데 이 종이 호랑이 읽다 보면은 그 종이에서 시작해서 숲 그리고 숲의 호랑이가 의미하는 바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응축도가 높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이는 1차적으로는 이력서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본적과 주민등록증과 학위증명서, 친구들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취직을 하고자 늘 시험을 치러 바빴다. 한 장 이력서를 완성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 편집자 김이죠. 김이라는 고졸 출신의 편집자는 그 온갖 그 지청구를 들어가면서 이 종이 이 낙선작이죠. 그것도 떨어진 작품들입니다. 네. 이것도 상징성이 만만치가 않죠. 떨어진 작품들을 읽으면서 호랑이를 찾는 거예요. 숲을 그리고 뒤지면서. 이 소설집 전체에서 제일 아마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혹시 영화화 된다면 아는 사람은 언제나 보이잖아요라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 좋아하는 그 불륜의 그 배경이 이제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정세욱 씨 종강했다고 그랬나요? 네, 했습니다. 국문과에서 수업 시간에 딱 텍스트로 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 아깝다. 네. 다른 공간에서 하시죠 좀. 네. 수업은 정선태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하고 싶어 이런 작품.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볼까요? 오늘은 김갑수 평론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조선수의 제레나 폴리스 함께 읽어봤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반도 얘기 안 했는데. 반도 안 했어요? 네. 끝나고 우리 밖에서 하자고요. 정세 뭐 잔뜩 준비했는데. 그랬어요? 아까 미리 얘기 나눴는데. 조선수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작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좀 있는 작가인데 소설가를 하지 않았다가 2016년에 굉장히 늦은 나이로,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 때보다 훨씬 더 늦은 나이로 데뷔를 한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소설의 문법을 좀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위 이제 착착 감기거나 한국 여성지 소설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결을 파고든다거나 이쪽이 아니라 그냥 별개의 자기 세계예요. 다 드라이한 자기 세계인데 연배를 거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의 맛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그리고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 얘기는 이렇게 좀 짧지요. 왜 항상 짧지요. 이동관님도 황혼 지는 시간에 책 이야기 나누니 참 좋습니다. 행복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의 행복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했고요. 김갑수 평론가의 추천곡입니다. 아트 가펑클의 트래블링 보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